객실 1000개를 보유한 뉴욕시의 대표적인 난민 임시 수용 쉘터인 로즈벨트 호텔이 6월께 폐쇄되고 다시 상업용 호텔로 돌아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시행한 외국인 망명 제한 조치가 부활할 전망입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이 예고해왔던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를 대폭 축소하는 입법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맨해튼 교통혼잡세 시행 첫 달에 약 4,9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객실 1000개를 보유한 뉴욕시의 대표적인 난민 임시 수용 쉘터인 루즈벨트 호텔이 6월께 폐쇄되고 다시 상업용 호텔로 돌아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난민 중앙 접수센터 역할을 했던 루즈벨트 호텔을 몇 개월 내로 폐쇄할 것이다. 이는 뉴욕시 난민 정책의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가 성공적인 난민 정책을 펼친 덕택에 난민 유입이 줄었고 연방정부가 국경 강화를 통해 미립국자를 막은 정책의 실효를 거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루즈벨트 호텔 난민 쉘터 폐쇄 시기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빠르면 6월께가 될 것이라고 주요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루즈벨트 호텔은 객실이 약 1000개로 지난 2023년 5월 뉴욕시가 임대해 난민 쉘터로 사용했으며 이 호텔에 설치된 접수센터를 거쳐간 난민이 올해 2월까지 17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2022년 봄부터 시작된 난민 유입으로 뉴욕시에는 23만 2천 명 이상이 몰려들었고 한때는 한 주에 최대 4천 명 이상이 물밀듯 밀려들었지만 현재는 약 350명으로 줄었습니다. 또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일주일간은 200명이 유입된 반면 쉘터에 머물던 1,800명이 다른 곳으로 떠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는 300명이 유입되고 1,800명이 쉘터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여름 매주 700명에서 900명, 바이든 대통령 재임 때 마지막 주 4,500명보다 난민 유입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시행한 외국인 망명 제한 조치가 부활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20년 시행한 타이틀 42 제도입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틀 42는 연방법전의 42번째 항목인 공공보건법을 근거로 외국인의 입국이 전염병 확산 등 미국에 해롭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부에 입국 금지 권한을 부여합니다. 연방이민법은 외국인이 불법으로 입국하더라도 망명을 요청할 권리를 인정하지만 타이틀 42를 적용하면 외국인에게 망명 신청 기회조차 주지 않고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이 정책을 도입한 뒤 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도 3년 가까이 유지됐지만 2023년 폐기됐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 중인 타이틀 42 부활 계획도 이전과 비슷한 형식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불법 입국 외국인을 결핵 등 전염병 확산 위험을 내포한 존재로 선포하면 세관 국경보호국이 이민자들을 멕시코 등 국경 밖으로 추방하는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타이틀 42 제도입 준비는 공공보건을 명목으로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이 예고해왔던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를 대폭 축소하는 입법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연방하원은 10년 예산으로 메디케이드는 8,800억 달러, 푸드스탬프는 2,300억 달러를 삭감하겠다는 예산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메디케이드를 손대지 않겠다는 본인의 약속을 잊은 듯 공화당 하원의 예산 조정 법안을 놓고 하나의 크고 멋진 법안이라고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하원은
하나의 예산 조정 법안의 트럼프 감세안 연장과 국가부채 상한선 상향까지 모두 담은 매머드 법안을 이번 주 안에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공화당 하원안은 2017년에 트럼프 감세안을 영구화시키는데 10년간 4조 5천억 달러를 배정하고 메디케이드와 국방비를 포함하는 필수 예산은 2조 달러를 삭감하며 국경안보 강화에 1,10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맨해튼 교통혼잡세 시행 첫 달에 약 4,900만 달러의 수익이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맨해튼 교통혼잡세가 시행된 첫 달에 4,860만 달러의 수입을 거둬들였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5,200만 달러보다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TA는 맨해튼 교통혼잡세로 1년에 5억 달러의 수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제이파텔 MTA 최고 재무 책임자는 교통혼잡세로 거둬들인 수입에서 1,100만 달러는 교통혼잡세 시행을 위한 카메라 설치 비용으로 지출되고 나머지 3,750만 달러는 대중교통 시스템 보수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과 비공개 미팅에서 교통혼잡세 시행으로 교통량을 줄이고 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버스를 더 빠르게 달리게 만들자는 취지가 증명되고 있다며 교통혼잡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호컬 주지사는 교통혼잡세 결정은 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9일 연방교통부는 맨해튼 교통혼잡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전격 철회하면서 혼잡세 시행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뉴욕주 정부와 MTA는 연방정부가 일방적으로 혼잡세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법적 권한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원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기소 취하를 승인하지 않고 제3자를 임명, 뉴욕 시민 등의 의견을 듣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소 취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상당 기간 미뤄지게 됐습니다. 데일 호 뉴욕 남부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21일 조지 부시 대통령 집권 때 강요를 역임한 폴 클레멘트를 재판부를 도울 외부 변호사로 전격 임명했습니다. 데일 호 판사는 최근 기소 취하 여부를 두고 심리를 열었지만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기소 취하에 동의한 반면 이에 대한 반대 입장 등은 개진되지 않았다. 따라서 재판부는 외부 조력을 얻어 반대 입장 등 공익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일 호 판사는 클레멘트 변호사는 오는 2월 28일까지 기소 취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면 당사자는 3월 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담스 기소 취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최소 2주 이상 늦어지는 것은 물론 공정한 법 집행을 주장하는 뉴요커와 사퇴한 연방검사 등의 입장이 반영된다면 기소 취하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한편 아담스 시장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웨이홍 후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아담스 시장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뉴욕 동부연방검찰은 지난 13일 퀸즈 프레시 메도우의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웨이홍 후가 지난 2021년부터 아담스 시장 측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뒤 교도소 퇴소자의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주하는 등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히 웨이홍 후가 이미 지난 21일 검찰과 유죄 인정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웨이홍 후가 형량 감경 등을 보장받은 뒤 아담스의 수뢰 사실을 폭로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을 조장한 13개 전자담배 제조 및 유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캘리포니아주 소재 퍼프바, 뉴욕주 소재 마젤란 테크놀로지 등 13개 업체를 상대로 해당 업체들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양 일회용 전자담배를 불법적으로 유통, 마케팅, 판매한 책임이 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검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중독성이 강한 사탕 및 과일맛 니코틴 제품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하고 제품의 안전성과 합법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뉴욕주에 불법적으로 제품을 배송하고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을 억제하기 위한 보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주 및 연방법 위반에 대한 벌금, 기업의 불법 행위가 공중보건에 미친 영향에 대한 손해 및 보상, 뉴욕주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설립 등 수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해당 업체들에 청구했습니다. 제임스주 검찰총장은 이러한 불법 행위들 때문에
청소년들이 전자담배 흡연에 중독돼 엄청난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한다며 업체들의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2020년 뉴욕주는 다양 전자담배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니코틴 제품의 배송을 제한했으며 모든 전자담배 제품의 법적 구매 연령을 21세로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을 독재자로 몰아세우며 지지를 철회할 뜻을 내비치자 젤렌스키가 대통령 자리를 지키기 위해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광물 협정을 받아들일 뜻을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종결시키고 평화를 찾아주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도록 해 나토의 보호를 받게 해준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5천억 달러 규모의 광물 협정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21일 작성된 광물 협정 초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광물, 가스, 원유 등 천연 자원뿐 아니라 항만과 다른 기반 시설에서 창출되는 수입의 절반을 미국에 넘겨야 합니다. 또 우크라이나 자원 수입은 미국이 100% 지분을 갖게 되는 기금에 투입되며 우크라이나는 기금이 5천억 달러에 달할 때까지 계속 기금에 돈을 넣어야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협정에 강력하게 반대하다 사실상 수용으로 돌변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로 칭하며 지지를 철회할 뜻을 밝혔고 통상 미국 원조 국가에서 미국 지지를 잃으면 실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낙마가 초읽기에 돌입했음을 직감하고 겉으로는 평화 유지를 내세우고 뒤로는 광물 협정을 승인하는 방법으로 미국 지지를 계속 확보, 대통령직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는 우크라이나가 이번 주 광물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있다며 젤렌스키가 굴복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요구한 5천억 달러는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미 지원한 돈과 지원을 약속한 돈을 모두 합친 금액의 4배에 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종전협상을 추진하고 우크라 보호 대가로 5천억 달러 상당의 광물을 요구하자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두 나라가 만나 종전협상을 벌이자 한국 등이 우리도 미국 지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러시아 직접談判 방식은 전쟁의 간접적 피해자인 유럽 국가는 물론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까지 배제한 것으로 미국이 안보 우산을 제공하는 반면 독립국가의 주권을 빼앗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한국과 일본 등은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깨질 수 있으며 이 약속이 지켜지더라도 결국 이는 동맹에 대한 순수한 지원이 아니며 막대한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을 통해 5천억 달러의 보상을 요구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 10세대가 갚아도 못 갚을 정도라는 것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크라이나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한국과 일본도 미국이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막아주는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기를 발휘, 직접 김정은을 만나면서 사실상 배제당한 악몽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2기에서도 또다시 이 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것은 물론 방위비 분담 액증액 등 더 큰 부담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우려는 일본도 마찬가지이며 이미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100% 이상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동대통령으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 정보효율 부수장이 정부 각 부처의 업무 성과를 보고하라고 통보하자 정보 및 안보 관련 부처 수장들이 일제히 반기를 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론 머스크가 민간 기업처럼 연방정부 공무원 230만 명에 대한 업무 성과를 평가, 구조 조정에 나서려 하자 각 부처가 반발하고 있으며 이번 대결이 최고 실세 머스크가 어느 정도까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캐시 파텔 FBI 국장은 머스크의 업무성과 보고 요구와 관련 FBI 인사들도 인사관리처로부터 정보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을 수 있지만 FBI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은 이메일에 대한 답변을 보류해달라 추가 정보가 요구될 때 이에 대한 대응을 조정할 것이라며 사실상 정보 제공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 국장도 직원들에게 내부 메시지를 통해 머스크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거부를 분명히 했습니다. 게버드 국장은 업무의 민감성 및 기밀 수준을 고려할 때 정보기관 근무자들은 인사관리처의 이메일에 답변해서는 안 된다며 답변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무부 역시 인사 담당 책임자가 직원들에게 어떤 국무부 직원도 자신의 지휘체계를 벗어나 외부의 사람에게 자신의 활동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해 국무부 차원에서 직접 대응할 것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머스크에게 반기를 든 파텔 국장 및 게버드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인물로 공화당 일부까지 이들의 임명을 반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밀어붙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머스크 대 파텔 및 게버드의 대결 구도가 펼쳐지면서 머스크가 확실한 2인자 자리를 굳히고 원탑이 될지 아니면 단순히 내각 중 한 명, 즉 원 오브 댐으로 밀려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일반 소비자들은 물가 인상을 우려하는 반면 기업인들은 경제를 낙관하는 등 경제인식이 양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주 발표된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업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일반 국민과 기업인의 경제인식이 극명하게 대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시간대가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는 2월 64.7로 전월 대비 7포인트나 급락했으며 이는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들어 2개월 연속 하락한 것입니다. 특히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해 6월 이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점차 상승세를 보였지만 다시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2월 조사에서 향후 1년간의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무려 4.3%로 전월 3.3%보다 1.0%포인트 급등하는 등 급속도로 상승했고 연준 목표치 2%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컨퍼런스 보드가 기업 최고 경영자 1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인들은 몇 달 전보다 경제가 훨씬 더 낙관적이라며 큰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기업인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 감면과 규제 완화 약속을 반기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 기업인들의 자신감은 더 높아지는 독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지난해 불확실성을 상징했던 대선이 끝났고 새 행정부가 매우 기업 친화적일 것으로 전망했으며 관세 부과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브라이언 모이니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최고 경영자는 미국 기업들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전진, 원래 차지했던 1인자 자리를 되찾아올 수 있게 됐다. 은행의 미래에 대한 열정은 전 정권 때인 지난해 4분기보다 훨씬 크다며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뱅크 오브 오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폐렴으로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의식이 또렷하며 병실 내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상태라고 24일 로이터 통신이 익명의 교황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LA에서 이륙한 델타 항공이 해당 여객기 기내에서 연기가 감지된 뒤 승객의 안전을 위해 공항으로 귀환했습니다. 교육평가 전문업체 니치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위였던 예일대를 제치고 MIT가 1위를 차지하고 예일대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브라질리아에서 이륙해 상파울루로 가던 여객기가 샛대와 부딪혀 회항했으며 40여 분 만에 긴급 착륙했으나 부상자는 없다고 브라질 당국은 밝혔습니다.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미국 내에서 생산 능력을 늘리는 것으로 독일의 벤츠도 현재 미국 내 생산량을 60%에서 70% 정도로 늘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라 트럼프가 토요일 오후 9시에 새로 시작된 프로그램에서 트럼프 재선을 도운 공직 여성 중 핵심 여성들을 인터뷰하며 진행했습니다. 2019년 뉴욕 시민 기대 수명은 82.6세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78세로 줄었다가 매년 조금씩 회복세를 보여 퀸즈의 써니사이드와 우드사이드는 89.9세로 가장 높았습니다. 킬링 미 소프트리 위드 히스송으로 유명한 미국의 전설적인 팝 가수 로버타 플렉이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최저 기온은 4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36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4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에서 제38대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3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진행되며 행사 후에는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번 총회의 안건은 제39대 한인회장 후보자 인준입니다. 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월 24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